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책 준비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칸의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영화 내용 넘치나신 스포일러 좀 빼고요. 네. 또 봉준호 감독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고 또 시작할까요? 예. 이 책은 전원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전매 특허와 같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허를 찌르는 상상력, 코미디와 스릴러, 호러 등 각종 장르가 버무러져 보는 이를 단숨에 몰입시키는 충격적인 재미를 선사하죠. 저자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옥자, 설국열차, 마더, 괴물, 살인의 추억, 플란더스의 개 등을 연출했습니다. 2019년작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아카데미 시상제 각본, 연출, 감독, 글로벌 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 책 기생충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기생충의 각본과 스토리보드는 봉준호 감독이 모두 직접 쓰고 그렸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고 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전문 작가에 맡기지 않고 직접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기생충은 어떻게 봉준호 자신에 의해 종유의 스케치가 되어 영화의 뼈대가 되었는지 스태프의 배우들이 영화에 살을 붙이기 직전 단계의 모습을 이 스토리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본집에는 영화 전문 기자이자 작가인 이다혜 씨가 시내21 기자가 진행 인터뷰를 담아 각본이라는 문학적 장르와 글 쓰는 사람 봉준호의 초점을 맞춰 새로운 각도에서 그의 영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하죠. 디테일과 봉준호 이렇게 좀 합성어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 별명. 뭐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별명이 또 붙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자, 일생을 잠깐 보면요. 1969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에 출생을 했고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남대 미대 교수를 지내고 국제영화제작소 미술실장을 지낸 제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 봉상균이고요. 어머니는 소설가 구보 박태원의 둘째 딸인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형인 봉준수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이며 누나인 봉지희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국제문화협회 이사이며 아들은 영화감독 봉효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디자이너 집안에 태어난 감독이죠. 누나 봉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린 시절 봉준호는 조용하고 말수가 없었고 느렸고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지만 특별히 끼가 있다거나 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시중에 없던 영화, 건축, 디자인 관련 수입 도서들과 같이 다양한 책을 읽으며 자랐다고 하며 봉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문학, 음악을 다 좋아했으며 봉준호가 영화감독이 된다고 했을 때 봉준호의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라고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좀 덕후 스타일이었는데. 예. 정말, 성공한 덕후. 그렇죠. 성덕이죠, 성덕. 네, 성덕이고요. 저 아버지가 이제 미대 교수셨다. 좀 여기에 얽힌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설국열차. 예. 설국열차가 이제 미국에서 개봉될 때, 그때 당시에 영화 이제 배구업자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분량을 좀 삭제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중에서도 이제 설국열차에 보면 이제 물고기와 관련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때 봉준호 감독이, 어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럼 삭제 안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결정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버지가 어부다. 예, 아버지가 어부다. 아버지가 어부래서, 아버지를 내가 이제 회상하면 아버지를 추억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장면을 넣은 거니까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나마 배구업자가 이제 포기하고, 삭제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걸 두고 그래서 이제 하얀 거짓말이다. 이야기예요. 아버지 직업을 바꿨고요. 네. 좀 이 얘기를 좀 안 해도 이제 좀 회자되어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미대 교수시고요. 어머니는 이제,
또 이제 그 문학적도 소양이 있으신 분들인데. 근데 뭐 디자이너 집안이기 때문에 아까 뭐 책별로 그런 책들을 많이 접했고요. 디자이너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감독을 꿈꾸게 된 것.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대구에서 살았을 때요. 아카데미 극장에서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영화 감독을 꿈꾸면서 잠실에서 중고교 시절을 보내고 연세대 사회학과에 88학번으로 진학했던 봉준호는 이장호, 배창호 감독을 보면서 굳이 영화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봉준호는 1999년까지 충무로에서 조연출과 각본 등을 활동을 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우노필름은 지금의 사이더스의 전신이고 차승재 대표의 눈에 띈 봉준호는 우노필름에서 플란더스의 개로 일찍 장편 영화에 데뷔를 했는데 이 플란더스의 개가 흥행 실패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는데 봉준호의 재능을 믿은 차승재 대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고 이때 연출한 영화가 살인의 추억입니다. 이 영화의 흥행의 성공으로 봉준호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이후 괴물로 1,300만 관객을 동원해 한국 대표 감독 반열에 올라가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괴물을 만들 때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서 정말로 엄청나게 좀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또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 하여튼 뭐 그림도 잘 그려요. 네,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또 만평, 네. 또 이제 연재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스토리보드에 있는 나오는 그림도 네. 다 이제 봉 감독 스스로가 이게 그 그림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봉태일이라고 해서 또 이제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스토리보드에 자신이 구상해서 만든 그림과 이 촬영장에서 이 화면 조합 거의 그대로 뭐 똑같아요. 구도가 똑같아요. 네, 그대로. 똑같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맞습니다. 의지 그대로 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는 것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미대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또 재능은 있었던 것이겠고요. 이 책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럴 수 있었던 게 만화가를 꿈꾸던 만화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를 가도 작가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직접 그리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스케치가 어떻게 영화의 뼈대가 되는지 스태프와 배우들이 영화에 살을 붙이기 직전에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의 위치와 인물의 동선 등 봉준호 감독이 스토리보드 단계부터 꼼꼼히 챙긴 세부적인 디테일에 관한 메모도 고스란히 사인이 다 돼 있어요. 영화를 공부하는 이들 또는 좀 더 공부를 다양하게 즐기고 싶은 영화 팬들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시나리오 뭐 처음에 이제 구상하는 것이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좀 과외 네. 이제 들어갔었는데 정말 그 믿음의 벨 들어가죠. 네, 맞아요. 자신의 그 여자친구가 이미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 있었고 본인이 또 이제 따라서 들어갔고 맞아요. 다른 사람을 또 안 치려고 했는데 네. 본인이 먼저 잘렸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인터뷰도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만 네.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 기생충의 좀 이야기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뭐 전반적인 과정은 뭐 굉장히 뭐 시나리오가 좀 많은 또 변화도 있었고요. 또 제목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영화를 두고 만든 것이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가족, 부자 가족, 가난한 가족에서 원제는 대깔꼬만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 기생충으로 바뀌면서 가난한 가족이 부자 가족도 스며드는 이야기로 바뀌고요. 2018년에 또 다른 가족이 등장하면서 부잣집에 가난한들이 몰래 싸우는 스토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초기에는 남기택 가족이 남씨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감독도 모르게 흔한 성씨인 김씨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업 당시에는 엔딩이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4명이 침투한 뒤 광기에 휩싸여서 부잣집 식구들을 하나씩 처치하고 기택의 식구들이 단체로 폐인이 되어 그 집에 살아간다는 결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좀 공포네요. 네. 공포로 끝나는 거였어요. 굉장히 아무튼 뭐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이런 고민의 결과가 굉장히 좀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입체적인 그래도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스토리보드 책에서는요, 영화에서 좀 편집되어서 볼 수 없었던 좀 미공개 씬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좀 일종의 또 보너스겠죠. 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피자집 사장한테 돈을 받았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 박스를 제대로 못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뺀다고 그랬다가 안 빼고 들어간 게 있었는데 기후 기정남매가 이 돈으로 슈퍼에 가서 장을 보는데 딸을 지하벙커에 강간하고 7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실화 사건 요제프 프리첼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그 집의 지하벙커 구조도를 보고 이미지를 차용했고요. 하녀인 자매가 고용주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프랑스 파팽 자매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장준의 하녀들이라는 작품과 클로브 사르롤의 의식 같은 작품을 신업 단계에서 보고 참고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집이라는 것도 단순 어떤 장소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그런 그 내용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좀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더욱더 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자,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네. 이 말은 마틴 스콜세지에게서 배운 말이다. 이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이죠. 네. 이제 봉준호 감독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의 영화 장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서 대가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저 또한 어떤 작품을 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지금 다음 책 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메모를 쌓다 보면 언젠가 완성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각본집과 스토리보드 북세트. 기생충은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좀 새로운 또 그런 책자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